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위용이 확인됐다. 2.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 3. 미국도 한국의 힘을 인정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연속적인 초음속 비행 성공으로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정보 커뮤니티에서는 KF-21의 초음속 비행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엔진 자체 개발과 국산 부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의 군사 매체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군사 전문가들을 상대로 미래의 전력의 불균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전투기 순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KF-21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는 비교 대상이 대단히 전투기들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한국의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개발 속도와 성공 여부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높은 신뢰감과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 KF-21이 최고점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등급을 나누어 각종 순위를 종합한 결과 당당히 KF-21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쟁 후보들이 중국의 J-35, 터키의 TFX, 인도네시아의 122 등으로 빈약한 후보들이었습니다. 사실 비교 대상들이 F-35나 Su-57, 라팔 등과 같은 대상들이 없어서 아쉬운 조사라고 평가되는데요. 아무튼 해외 군 전문가들이 KF-21 보라매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하게 된 이유로는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 속도가 빠르며 성공 여부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신뢰감과 기대치가 높다는 점입니다. 터키의 TFX 같은 경우 영국의 배사와 롤스로이스의 기술 협력을 받아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개발 진행 속도가 KF-21 보라매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더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한 TFX는 배선이나 유압 관로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비슷한 개발 시기의 KF-21은 독자적인 기술로 내부 장비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제작하던 모습과 비교해봤을 땐 상당히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감이 높다는 점은 중국과 비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J-35를 비밀리에 개발하여 깜짝 공개하였지만 F-35와 비슷한 외형으로 짝퉁 취급을 받았었죠. 이에 엔진 등 핵심 기술 확보 여부는 여전히 유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을 만큼 전투기 성능 자체가 비교 불가라 판단했나 봅니다. 이 밖에도 항전 장비 및 기술 확보 분야는 KF-21 보라매가 압도적 우세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협력이 아닌 독자적인 개발이 엄청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KF-21 보라매의 국산 엔진뿐만 아니라 국산 미사일 및 높은 비율의 부품 국산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의 개발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방사청은 국내 기술로 영상을 융합한 데이터 기술을 전략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술은 다중 임무체계에서 수집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새롭게 결합하여 임무 판단 능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군사 강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찰 능력을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는데요. 그에 비해 일본은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감시 정찰 자산을 운용 중이며 자체적인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지능과 정찰 자산에서 수집한 정보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능력까지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정보력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앞서고 있을 만큼 우수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본과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를 받아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정보전에서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국방부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정보 의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감시 정보를 바탕으로 분리했던 상황을 유리하게 역전한 것을 보면 현대전에서 정찰 영상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가공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분석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퓨전 기술이 확보되어야 했으며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총 700억 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표준 기본형을 개발해 전략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적을 파악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적, 타격 작전 지원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 능력은 이제 막 보름말을 뗀 수준이라서 만족하기에는 이른 수준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제공한 대북 정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핵심 정보들을 더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일찍부터 한국보다 정보전에 많은 투자를 감행한 일본과 정보 교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데이터 퓨전 기술 능력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기술면에서 나란히 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운영 중인 고성능 군사위성의 화상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엄청난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데이터 퓨전 기술에서는 경쟁국들을 앞서기 때문에 전 세계 정보전에서 많은 격차를 만들고 있어서입니다. 이번 국산화된 데이터 퓨전 기술은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추가해 신속하고 빠르게 원하는 적 정보를 추출해 다양한 아군 무기 체계에 전파하는 것까지 결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와 결합해 대용량 정보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어서 변화되는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듯 필요한 전력을 투입할 수 있어 앞으로 우리 군 전력 자산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추후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할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 군사작전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소수 국가만이 개발에 성공한 타겟팅 포드를 자체 기술로 국산 타겟팅 포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첨단 타겟팅 포드는 지상을 정밀하게 탐색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지만 차후 공중전에서도 레이더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탐지 체계입니다. 이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핵심 장비 중의 하나였으며 타겟팅 포드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모두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겟팅 포드 통합 시험장까지 구축하는 데 수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현재 고성능 타겟팅 포드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정도로 러시아조차도 제대로 된 첨단 타겟팅 포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은 아군 레이저가 목표에 맞고 공중으로 반사되는 미약한 신호를 파악해야 해서 최첨단의 레이더 탐색 장치가 필요하며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에서 레이저 빛을 파악하는 것은 고도의 군사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아군이 지시하는 레이저에는 특수한 신호가 삽입되어 이를 수신하고 해독하는 데도 상당한 개발 난이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겟팅 포드로 하늘에서 움직이는 적 전투기를 파악할 수 있는 대공표적 추적 기술까지 동시에 적용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는 레이더를 이용한 전투기 추적이 아니라서 정파를 이용하지 않고도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어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적 스텔스 전투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 기술로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확보한 기술 군사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 보람의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술 확보로 다른 무기와의 연계가 더욱 쉬워질 거라 예상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 기술은 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아르스트,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어 TGP, 전자전 제모-RF 제모 항전 장비 기술 및 이들을 전투인 무수인 컴퓨터 CFCC와 체계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모두 미국 정부가 수출 허가의 승인을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5세대 전투기의 핵심인 스텔스 기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때 당시 한국은 미국이 기술 이전 해준다는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해도 미국의 발 뒤끝도 따라가지 못했고 T-50이라는 훈련기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미국 록히드 마틴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015년 당시 한국의 대외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은 전무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KF-X 사업비 증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전투기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 등 제3국 업체로부터 해당 분야 기술을 사들이거나 국내에서 연구개발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초 8조 6,691억 원으로 책정한 KF-X 체계 개발 비용도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당시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장은 개발비가 추가되면서 한국형 전투기 대당 단가는 종전 7천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망이 어둡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부분이 우리 한국이 철저하게 계획하에 이뤄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처음부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벽을 깨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건국 이래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는 모두 미제 전투기였고 또한 성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어 보지도 못한 국내 업체가 그것도 초음속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니 국민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에서도 국산 전투기 개발에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범국민적인 반대 때문에 국산 전투기 개발에 대한 예산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묘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미국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같은 방법으로 국민들의 영혼을 담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협상진들이 참으로 대단한 게 이와 함께 진행한 21개의 전투기 주요 기술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21일 록히드 마틴의 F-35 한국사업개발 담당 딕 헤더스 이사는 록히드 마틴은 KF-X 사업에 360명의 기술자와 50만 페이지를 넘는 기술 데이터 및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록히드 마틴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KF-X 기술 이전과 함께 기술 인력과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돼 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F-35를 구매하면서 미국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주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총 25개의 기술 중 4대 핵심 기술은 포기하는 대신 다른 21개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판을 짜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뛰어난 전략으로 KF-X 사업의 성공적인 시발점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4대 핵심 기술의 확보입니다. 사실 이 기술들은 다른 나라에서 받아오기가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한국에 보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4대 핵심 기술 중 가장 우선시되는 이사 레이더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냐 못하냐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명운이 달릴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었는데요. 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해 홍대 공공대 공공대 지공대지의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장비입니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이사 레이더는 레이더 안테나의 송수신 소자 수백 수천 개를 판 형태로 고정한 채 레이더 빔을 쏘는 방식으로 구형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할 수 있고 탐지 반경도 넓어 공중은 물론 지상의 목표물을 함께 추적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이사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가 1000배가량 빨라 F-35의 핵심인 스텔스 성능 향상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적 레이더 교란 등 전자전 능력 역시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3에서 4배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스트는 홍대공 위협 표적의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하는 기능으로 이른바 적외선을 방출하는 제트기나 헬리콥터를 찾아내고 검출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전방 주시 적외선 플라르가 있지만 플라르는 전방만 감시하지만 아르스트는 광범위하게 장거리를 감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TGP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통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레이저를 이용한 무장 유도 및 자상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함전 장비인데요. 마지막으로 전자파 방해 장비인 RF 제모는 위협 신호를 수신해 자동으로 추적하고 기만 신호 및 잡음 재밍 신호를 감사함으로써 항공기의 생존성을 증대시키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렇듯 이것들은 반드시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명진 방사청장이 언론에 공개한 발언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르스트, 오곡, RF 제머 3가지 항전장비 개발 및 항공기와의 체계 통합 가능성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한 결과 국내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필요하면 해외 기술 협력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국내 기업들을 통해 해당 기술력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결국 4대 핵심 기술은 이사 레이더의 소프트웨어인 공대 제공대의 모드 알고리즘과 CFCC와의 체계 통합 기술 확보가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한국은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이사 레이더 안테나 및 전원 공급기, 그리고 레이더 신호 처리기를 통합하는 등 항공기용 이사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레이더의 알고리즘은 스웨덴의 사부와 계약을 통해 개발하기로 하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드와 사부가 주도하는 레이더 개발 프로그램 비용만 미화 2,500만 달러로 한화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MRO 사업과 T-50의 개발과 수출을 통해 자신감을 쌓고 독자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4대 핵심 체계가 차례로 개발됐고 2020년 9월에는 시제기의 최종 조립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력 덕에 지난 7월 19일 KF-21의 첫 비행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첫 개발 선언으로부터 무려 21년 만에 시제기의 첫 비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 절대 굴하지 않았고 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시험 비행까지 온 KF-21 보라매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하지만 그러움에도 아직은 마음 놓고 자축할 수 없습니다. 시험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며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여러 장비와 무장의 테스트가 완벽히 마무리돼야 진짜 개발 성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성공 여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달 국산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KF-21의 무장은 이미 마 4의 초음속 기동이 가능한 고성능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무려 60G의 고기동성을 가진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르스트-T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먼저 이미 통합된 미티어와 아르스트-T는 유럽산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유럽제 무기는 해외 수출에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 차원의 무기 금수 조치가 아주 많아서 KF-21을 해외 수출할 때 패키지로 판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잘 협상해 미제 에임120 암람과 에임9X 사이드와인더를 KF-21 보라매에 통합한다면 큰 문제 없이 전투기 수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의 주한미군의 보유 재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정비와 유지관리 그리고 추후 개량을 고려할 때 미제 무기 역시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엔 외산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는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금 추진 중인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완벽한 적외선 추적, 좀 더 정확히는 5세대 IR 미사일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세대 IR 미사일은 IR 센서와 추진체, 그리고 파일럿과의 연동 능력이 크게 개량된 차세대 적외선 미사일인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발사 후 자동 추적 모드인 롤을 특유의 고기동성과 연계해 후방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롤은 미사일을 쏘는 전투기가 적을 보지 못하더라도 동료기의 데이터를 이용해 적의 위치를 예상한 뒤 예상 좌표로 발사된 미사일이 이후 적외선 탐색기로 적을 파괴하는 신기술인데요. 50에서 60G,
그러니까 일반 중력의 50에서 60배를 견딜 수 있는 5세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발사 직후 180도 방향을 전환해 바로 뒤에 붙어있는 적기를 격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6년까지 적외선 탐색기 등 미사일에 사용될 여러 부품을 개발한 뒤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수한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아직까지 공중전의 핵심은 누가 멀리 보고 멀리 쏘는지를 겨루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중거리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은 미티어나 AIM-120D 암람에 구현된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적용된 차세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기존까지는 국산 함대공 단거리 미사일, 해군의 개량형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에 따르면 해군은 기본형이 AIM-120 암람보다 너무 가벼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개발되어 봐야 상대적으로 구식 취급을 받는 AIM-120보다 사거리를 포함한 종합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산 중거리 미사일은 KF-21의 주력 무장인 미티어 미사일처럼 덕티드 램제트 로켓을 적용했고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100에서 200km급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공대함 유도탄을 개발하면서 탐색기와 데이터 링크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개발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따라서 보람의 120대가 실전 배치될 2032년이면 국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인 전투기부터 무장까지 국산화를 통해 완전한 자주 국방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 세계의 포탄 재고가 바닥을 보인다는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과 유럽이 결국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체를 찾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굴지의 탄약 제조업체 풍산인데요. 이는 바꿔 말해 서방 세계마저 대한민국의 포탄 개발 기술과 제조 속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 풍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방산 수출 대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풍산에서 단 한 달 사이 2년치 물량과 맞먹는 5,7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더군다나 풍산이 K2 흑표나 K9 자주포처럼 대형 무기체계도 아니고 포탄과 탄약을 주력으로 한다는 걸 감안하면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 소요로는 절대 소비할 수 없는 물량인데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탄약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반을 떠받치는 게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풍산이 이런 대규모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사실 우리 군이 평소에도 그만큼 많은 탄약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라는 답도 안 나오는 국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화약고의 한복판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항상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했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5.56mm 탄만 봐도 150명 규모의 보병 대대급 한 개 부대가 적게는 연간 1만 5천 발에서 많게는 3만 발에 달하는 물량을 소모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최대 탄약 생산 업체로서 풍산도 이에 발맞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만 집중되어 있던 풍산의 능력을 세계 여러 국가까지 앞다투며 찾기 시작한 데에는 생산력을 제외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섰고 그 결과 군수품 관련 제조 인프라가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요. 이는 포탄 등 탄약 제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적당히 소모품만큼만 탄약을 생산하거나 첨단 포탄 같은 경우는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즉 유럽과 미국은 졸지에 이른 시일 안에 납품이 가능하면서 품질까지 우수해야 하고 심지어는 가격까지 합리적이어야 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방산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건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풍산뿐이었는데요.
일례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풍산그룹이 개발 중인 감만 봐도 대한민국 포탄이 얼마나 뛰어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감은 미국이 개발한 M982 엑스칼리버와 똑같은 곡사포용 유도포탄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미국과 동급의 포탄 제조 기술을 입증받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실상은 감이 대한민국의 감을 엑스칼리버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감에 대해 많은 언론사는 미국과 똑같은 유도포탄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감은 미국의 엑스칼리버와는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른 더욱 진보된 활공유도 포탄인데요. 미국의 엑스칼리버가 발사 즉시 카나드라 부르는 앞날개와 꼬리 쪽 핀이 튀어나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감은 활공날개와 변침형 핀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은 다른 곡사포탄과 달리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하는데요. 이후 감은 활공 비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로를 조정하며 표적을 타격합니다. 이 톡의 감의 사거리는 기존 곡사포의 2배가 넘는 무려 100km에 달합니다. 반면 엑스칼리버는 기술 실증용으로 제작된 M1299 에르카의 155mm 58 구경장 주포에서 발사되었을 때만 받으시 70km를 넘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감 100km가 얼마나 괴물 같은 성능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중률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대 야프의 사격은 발사 궤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사정거리의 특성상 포탄으로 적을 직접 타격한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적 포탄 낙하 시 포탄이 떨어진 구멍에 엎드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아무리 정밀한 사격을 가해도 한번 타격한 곳에 똑같이 포탄을 떨어뜨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포격의 기초는 사양속이라고 부르는 지역 파괴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데요. 사양속은 일정 구역을 설정하고 피해 반경을 중첩해 해당 구역을 초토화하는 사격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문의 K9 자주포로 155mm 고폭탄을 이용한 사양속 사격을 실시할 경우 50m의 피해 범위를 가진 고폭탄을 25m씩 중첩시켜 사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맨몸으로 포탄 낙하 지역에서 살아남는 건 기적이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활공유도 방식인 감의 개발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감은 시험 발사에 사용된 포탄 중 50%가 6m 이내, 95%가 10m 이내에 적중하며 관계자들을 경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감의 시험 사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대다수 군 전문가들이 이제 포병이 저격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미국 엑스칼리버와 비교해도 5% 이상 높은 명중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게다가 감은 정말 저격수처럼 역추적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감이 포물선 방식의 궤도 비행이 아닌 활강 방식의 자유 비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주포를 포함한 현대의 곡사포는 이름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술이 발전하며 대포병 레이더와 같은 원점 식별 장비가 등장하자 적 포병이나 미사일 등에 반격당할 위험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현대 포병 운영은 슛앤스쿱, 히트앤런이 기본 전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은 일단 수직에 가까울 만큼 고각으로 높이 쏘아주기만 하면 정해진 표적까지 앓아서 자유 비행을 하기 때문에 궤도 추적을 이용한 원점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100km를 넘어서 현존하는 어떠한 대포병 레이더로도 추적이 불가능한데요. 즉 감을 통해 포병의 진지 이동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화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자주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보다 확실한 화력 증감은 또 없는데요. 더군다나 감은 가장 유사한 무기 체계인 미국 엑스칼리버가 8천만 원인 것에 비해 약 절반인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조차도 개발 완료 후 양산에 들어가면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요. 물론 3,5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일반적인 포탄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포탄 한 발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심각할 정도로 싼 가격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풍산은 생산 속도와 동시에 압도적인 실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화력 무기 체계에는 자주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산은 적어도 포탄 제조 기술에서만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해왔고, 이는 탄약 체계 전반에서 뛰어난 실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1세기 풍산의 포탄 제조 기술력을 대표하는 게 곡사포용감이라면 과거부터 풍산의 명성을 높이기 시작한 건 날개 만정 분리 철갑탄 앱즈, 속칭 날탄이라 부르는 전차 포탄인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